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라리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 바르셀로나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바르셀로나의 상승세를 분석하기 위해선 먼저 다시금 부활한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 시스템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전 아르테타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라마시아는 요한 크루이프의 철학 토털 풋볼이 깊게 녹아있는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육성 정책입니다. 푸율, 차비, 이니에스타, 메시, 부스케츠, 피케같이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들을 대거 배출해냈죠. 이런 라마시아에서 놀라운 월클급 재능들이 거듭 탄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나이에 바르셀로나의 주전급 멤버로 성장한 4명의 선수 아라우오, 페드리, 가비, 알레한드로 발데입니다. 99년생 아라우오와 2002년생 이제 갓 20살이 된 페드리는 벌써 3시즌째 바르셀로나 주전 선수로 활약 중이며 2004년생 겨우 18살이 된 가비는 올해 데뷔한 지 2시즌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1군 경기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페드리는 2021년 골든보이, 가비는 2022년 골든보이로 선정되기도 했죠. 그리고 알레한드로 발데, 이 선수의 주전급 성장은 지금 바르셀로나 팬들이 보기에 가장 기쁘면서 놀라운 일일 겁니다. 2021년 여름 이적시장 주니오로 피르포를 대체할 레프트백을 구하지 못하자 바르셀로나는 알레한드로 발데를 콜업했습니다. 그는 1군 무대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22-23 시즌부터 급성장을 시작, 지금은 10년간 바르셀로나 레프트백 주전 자리를 굳건히 하던 조르디 알바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데를 오른쪽 풀백으로 돌리면서 두 선수가 함께 뛰는 경기도 있지만 최근 발데가 왼쪽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조르디 알바가 주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현재 차비 감독은 이렇듯 라마시아 출신의 어린 선수들을 적극 기용해 훌륭한 성적을 내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감독 본인도 라마시아 출신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상승세는 그야말로 라마시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여름 이적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영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년 여름 바르셀로나의 이적시장 컨셉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길 수 있는 스쿼드를 짜겠다.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겠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영입된 선수들이 줄쿤데,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캐시에, 크리스텐센, 마르코스 알론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입은 진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성공했습니다. 특히 높은 이적료를 주고 영입한 새 선수 줄쿤데, 레반도프스키, 하피냐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여름 다니 알베스, 피케, 세이두 케이타를 데려온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니 그 이상의 성공적인 영입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현존하는 가장 완성도 높은 공격수 중 한 명답게 박스 안에서의 득점력, 연계 모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줄쿤데는 그가 받았던 세계적인 관심이 거품이 아니었다는 걸 그라운드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한 번에 뿌려주는 시원시원한 패스, 빌드업을 수월하게 조립해 나가는 축구지능, 빠른 발과 대인방어 능력까지 이 선수의 다재다능함을 보고 있자면 차비 감독이 왜 그를 끈질기게 설득해 바르셀로나에 데려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죠. 다음으로 하피냐, 와, 이 선수가 진짜 대박입니다. 리즈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때만 해도 많은 축구팬들이 그에게 가졌던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겁니다. 좌우 윙어를 겸하는 멀티플레이어 성향의 서브 자원 정도로 생각했을 건데요. 그런데 정작 포장을 뜯어보니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덴벨레가 부상당한 올해 초부터 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피냐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골 2도움, 얼마 전 맨유와의 유로파 1차전 경기에선 상당히 먼 거리에서 시도한 가마차기가 골로 연결되어 팀을 패배에서 구해내기도 했죠. 그의 가장 큰 특징은 터치라인에서 펼치는 1대1 드리블과 압도적인 순간 스피드를 살려 침투하는 움직임입니다. 라리가 20라운드 세비야전 바르셀로나의 두 번째 골 장면을 보시면 하피냐의 장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방으로 뿌려진 롱패스를 향해 빠른 스피드로 따라붙는 움직임, 그리고 이어서 박스 안쪽을 향한 드리블 돌파가 펼쳐집니다. 이때 박스 안쪽으로 쇄도하는 동료는 2명, 레반도프스키와 가비였는데요.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건 레반도프스키였지만 수비수의 마크가 붙어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하피냐는 그 짧은 순간에 레반도프스키가 아니라 더 먼 위치, 가비를 노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 덕분에 레반도프스키에 비해 훨씬 프리한 상황이었던 가비는 하피냐의 어시스트를 받아 안전하게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죠. 강력한 드리블 돌파와 빠른 순간 판단력이 빛난 그야말로 하피냐의 장점을 모두 볼 수 있는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 차비 감독의 전술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차비 감독은 과거 바르셀로나를 이끌었던 인물 과르디올라 감독의 철학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술에 대한 인터뷰 대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과르디올라를 언급하며 그 과르디올라 전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 포지션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차비 감독 전술의 기본 시스템 역시 포지션 플레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지션 플레이란 뭘까요? 포지션 플레이를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전술을 담는 틀입니다. 그라운드를 단순히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풀백같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15개의 공간을 바탕으로 나누어 보는 거죠. 이 포지션 플레이를 통해 감독들은 현대 축구의 모든 시스템을 창조해낼 수 있으며 다양한 전술들을 구성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433, 4231 같은 기존 포메이션에 갇힌 전술을 해설해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이 포지션 플레이라는 토대 위에서 본다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후방이 백스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현상, 풀백이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윙포워드가 중앙 공격수처럼 행동하는 전술 등을 말이죠. 이 포지션 플레이에 대해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이 포지션 플레이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집중해보죠. 먼저 15가지의 공간을 이렇게 숫자로 명명하겠습니다. 포지션 플레이에 대해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다 보니 원래 명칭들이 다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을 그대로 쓰면 발음도 어렵고 뜻도 잘 이해되지 않으니 오늘 영상에선 편의상 번호로 구분하겠습니다. 차비 감독은 공격 빌드업 시 후방에 3명의 선수를 구성합니다. 2번 자리에 크리스텐센, 3번 자리에 아라우오, 4번 자리에 쥐쿤데를 배치하죠. 맨유와의 유로파 1차전에서처럼 쥐쿤데와 아라우오는 서로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조르디 알바 혹은 발데는 5번이나 11번까지 전진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공격 가담 역할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후방 빌드업에 큰 가담을 하지 않죠. 여기서 기존의 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공간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포메이션을 단순히 433으로 본다면 왜 조르디 알바와 쥐쿤데의 움직임이 다른지, 그들이 위치한 공간이 다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지션상으론 두 선수 모두 풀백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지션 플레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선수가 전혀 다른 포지션에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는데요. 조르디 알바는 5번이나 11번으로 올라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쥐쿤데는 4번 자리에서 백스리의 일원으로 후방에서 팀의 공격을 받쳐주는 플레이를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자리에는 부스케츠 혹은 더용이 위치합니다. 이 5번과 6번 자리 역시 꽤나 재밌습니다. 이 자리도 기존 포메이션 시스템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해줍니다.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시면 간혹 미드필더가 풀백이 있을 법한 자리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위해 5번이나 6번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죠. 다음 8번, 9번 공간은 위치하는 선수가 유기적으로 변화합니다. 페드리가 있을 수도 있고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올 수도 있으며 윙포워드들이 좁혀 들어와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중요한 건 빌드업 과정에선 반드시 누군가가 이 공간의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바르셀로나가 볼을 하프라인 이상으로 전진시키면 이젠 또 다른 시스템으로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후방의 2, 3, 4번에 선수들이 포지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요. 아라우오, 크리스텐센, 쥐쿤데가 5, 6, 7번에 포지션하고 조르디 알바 혹은 발데는 상당히 높은 공간인 11번까지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왼쪽 윙포워드 가비나 안수파티는 8번으로 좁혀와 포지션하고 페드리는 9번에 포지션합니다. 부스케츠 혹은 더용은 10번까지 올라가 중앙 넓은 공간에서 짧은 패스와 긴 패스로 팀 전체를 조율해주고 12번엔 하피냐나 덴벨레가 포지션해 그라운드 폭을 넓혀야 합니다. 레반도프스키는 13, 14, 15번을 오가며 골을 넣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포지션해야 하죠. 여기서 지금 선수 한 명이 빠졌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이 제 영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명 빠진 선수는 미드필더인데요. 부스케츠 부상 전에는 프랭키 더용이 수행하던 역할, 그리고 지금은 캐시에나 세르지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차비 감독은 이 역할을 맡은 선수만큼은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물론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엄격한 규칙이 존재하는 자유죠. 엄격한 규칙이 존재하는 자유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일까요? 이 자유에 주어진 하나의 규칙은 바로 빈 공간에 포지션해라입니다. 후방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5번 혹은 6번이 비어있으면 그 공간으로 가서 포지션을 해줘야 하고, 페드리 혹은 가비가 높이 전진해 있으면 8번, 9번에 포지션해 있어야 합니다. 또 가끔은 쥐쿤데 혹은 크리스텐센이 5번, 6번에 포지션해 있을 때 2, 4번으로 움직이는 역할도 수행해줘야 하죠. 뿐만 아니라 후방 빌드업 중 조르디 알바나 발데가 11번까지 올라가 있고 크리스텐센이 5번, 부스케츠가 2번에 가 있는 경우엔 이 자유로운 역할을 맡은 선수가 7번 빈 포지션을 채워줍니다. 게다가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13, 14, 15번에서 골을 노릴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자유로운 미드필더는 그라운드 전체를 광범위하게 움직이며 빈 포지션을 커버해주는 역할, 즉 2000년대 바르셀로나 전성기 차비 에르난데스 본인이 보여줬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시 말해 차비 감독의 분신과도 같은 선수입니다. 지금은 캐시에나 세르지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차비가 이 포지션을 위해 키우고 있는 선수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가비입니다. 지금 차비 감독은 가비에게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시키면서 그라운드 전체를 이해하는 멀티플레이어로 키우고 있습니다. 덴벨레의 부상 이후엔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 최근 카디스전에선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비 선수가 플레이하는 걸 보시면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차비는 가비 선수가 이 포지션 플레이에서 제시하는 15개 중 1번을 제외한 모든 위치에서 뛸 수 있게 만들려는 웅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비가 가비에게 자신을 투영시켜 그를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선수로 키우려고 한다는 것. 이러한 차비의 계획은 22-23 시즌 가비에게 과거 자신의 상징적인 등번호였던 6번을 준 것만 봐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역할이 모두 수행 가능한 선수가 있죠. 페드리입니다. 현재의 페드리와 미래의 가비. 만약 가비의 기량이 조금만 더 올라온다면 08년도 바르셀로나에 등장했던 차비, 이니에스타 조합에 견줄 수 있는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듀오가 탄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전성기 자신들의 플레이가 가진 위력을 몸소 경험했던 차비 감독은 가까운 시일 내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듀오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르셀로나의 현재와 차비 감독의 전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세한 플레이,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는 차비 에르난데스. 과연 바르셀로나는 그가 원하는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